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한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일사,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오늘까지는 천하람 변호사님이 함께할 수가 없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네 분이서 함께하는 정치일사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중물 토크는 이 얘기로 조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의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자가 국정수행을 잘할 거라는 응답이 52.7%, 잘하지 못할 거라는 응답이 41.2%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지난 역대 대통령들의 수치를 좀 비교를 해보면 최소 60%대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가장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그러니까 대선이 워낙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격렬했던 대선의 후유증이 아니냐라는 후유증.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신뢰를 접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것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수치를 보면은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재창출 여론만큼만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도 대선의 그 패배 그리고 승리, 이거에 아직도 국민들이 매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숙제가 남겨진 거죠. 대통령 당선자께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고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라는 수치로 보여집니다. 네.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대선의 후유증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도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64%가 넘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자락가처럼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정권 교체에 어찌 보면 이제 바람을 타고 된 거다. 네. 본인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다. 이게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가요. 우리가 토론회 할 때도 나왔어요. 그랬죠. 토론회 할 때도 기대치 안 높다. 실수만 안 천하람 된다. 변호사님 맨날 하는 맨날 얘기잖아요. 지난주에 천하람 변호사가 또 그런 얘기를 그런 했었죠. 얘기를 사실. 했어요. 그거랑 이제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네. 개인의 어떤 능력 이런 거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프레임에서 된 건데.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겨울에 스토브리그가 있으면 예. 그해 최대 FA가 이제 당선이 된 건데, 그렇죠. 역대 최고 FA를 매년 갱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작년에는 역대 최대 FA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9이닝으로 치면 방어율 4점대만 돼도 이게 하필 올해 나온 매물 중에 제일 좋아서 예, 이제 예. 최고 연봉을 찍었지만 그렇게 기대되진 않는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고 또 왜 좋은 얘기 해줍시다. 그래도 열흘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평가는 절대평가, 선거 결과는 상대평가. 그렇죠. 요 사이에서의 간극이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말씀은 바로 이해가 딱 되네요. 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얘기를 이게 해주시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 당선 황홀감에서 벗어나야 성공한다. 이런 조언을 했던데, 아무래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오히려 본인이 그동안 이제 갖고 있었던 입지가 이번 대선에서는 조금 그만큼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존재감이 조금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잠깐 그 인수위에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 보면은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있잖아요. 예, 예. 인수위원과 그 실무위원들한테 엄청나게 잘해요. 그냥 뭐만 얘기만 하면 바로바로 해요. 그러니까 인수위원이나 인수위원장이나 당선인 측에서는 야, 내가 말만 하면 뭐든지 다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으쓱으쓱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황홀경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솔직히 한 2달 정도, 인수위 2달 정도가 가장 힘이 셀 때예요. 네네네. 근데 하지만 차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정책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당선인께서 잘 새 정부에 착근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차분하게 잘해야 된다. 징검다리 역할만 하셔야지 네네. 점령군처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모든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선된 다음 날을 100으로 치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5년 동안 빠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인수위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광고 빨리 듣고 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에 대한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입니다. 뭐 우리가 앞서 얘기를 잠깐 했던 것처럼 인수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가 인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판식도 이제 가졌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임명도 마무리가 됐어요. 네, 김은혜 대변인은 이건 뭐 광폭 통합 정부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역시 이제 대선 때 활약하셨던 뭐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원희룡 전 지사 뭐 이런 분들도 대거 이름을 당연히 올렸고요. 그리고 특히 MB맨들이라고 불렸던 분들도 전면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온 게 많이 두드러지는 그런 인사들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총평부터 듣고 우리가 강론을 좀 나눠보죠. 일단은 뭐 안철수 전 후보 지금 위원장 측의 승리라고 봐야 되죠. 승리라기보다는 좀 어찌 보면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이 굉장히 정치 세력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다 떨어져 나오고 몇 명 안 남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3분의 1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면 그렇죠. 문제면 오래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보람이 좀 있는 거죠. 줄도 잡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다른 데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치열하는데 그분들은 안철수 계라는 분들이 어찌 보면 제가 보기 이번에 제일 덕을 본 게 아닌가.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 인사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렇죠. 그러죠. 이게 제가 왜 보내냐면요. 인수위원 24분 중에 8분이잖아요. 네네. 장관이 아마 18분 정도 되죠. 그중에 장관도 아마 제가 보기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부부처 처음에 이제 조각을 할 때 그렇죠. 3분의 1이라는 게 근데 이게 유심히 보시면 DJP 연합 때도 장관은 5분 정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안철수 후보 측 사람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이번에 뭐 인수위뿐만 아니라 인수위가 결국은 앞으로 내각까지도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네네. 그걸 좀 제가 보기에 좀 의외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올해 그래도 고진감래라고 할까요? 오래 버티신 분들이 그래도 좀 아니 근데 그 인수위도 잠깐 계셨다고 하셨으니까 원래 인수위 이제 위원장급 분들이 네. 정부 부처 이제 처음 조각을 할 때 장관급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많이 추천이 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위원을 하시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광폭 통합 정부의 인수위 성격은 안철수계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쪽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분들이 많이 들어갔고, 정책과 경제 부분은 MB 쪽 분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박주선 인수위 뭐 출범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누구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호남 분들, 김한길 위원장 같은 분들도 이제 민주당 쪽 분들이었고, 김병준 균형위원장, 국토발전 균형위원장 이분도 이제 가셨고 해서 좀 비빔밥 인수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빔밥 인수위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준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뭐 조금 이제 유감스러운 분들은 이제 기존의 국정 운영에서 좀 책임이 크던 분들이 아무 반성 없이 들어온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르 재단 설립 과정에서 관여했던 기재부전 차관 지냈었나요? 최상목 인수위원이라든가 그 댓글 사건 관련 지시로 좀 문제가 되는 김태효 인수위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도 당한 분인데 윤석열 당선자는 인수위원 선정에 있어서 어떤 도덕성 검증과 원칙을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문제는 뭐 대충 지나갔다 하더라도 별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글쎄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사실 인수위는 선대위랑 달리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글쎄 그게 뭐 그 안철수 그 위원장 추천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뭐 기업인이고 우주인으로 유명했던 고산 씨 이런 분들이 꼭 인수위원 들어와야 되나 이게 좀 낡은 관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우려되는 대목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인수위는 뭐 장관도 아니고 워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뭐 가급적 긍정적으로 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비판의 칼날보다 이 인수위 의원으로 결국 성과를 내야 되는 건 본인들이니까 마지막에 그 결과나 비전을 한번 좀 보고 그러면 더더욱 혹독하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조금만 짚고 가죠. 지금 이제 김태효 외교안보위원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다. 뭐 그리고 또 사실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신데 본인이 그 전에 썼던 논문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개입을 주장한 적이 있다. 뭐 이제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이제 그 대선 후보 토론회 때도
워낙 좀 이슈가 됐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만나면서 왜 굳이 이런 분을 이제 인수위원으로 모셨을까? 게다가 이제 외교 안보 담당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사실 비판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통합 인수위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MB 정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 우리 뭐 윤핵관 3인이 다 어찌 보면 MB 계고 지금 뭐 특별 고문이라는 뭐 이동관, 임태희, 윤진식 다 이분도 사실은 MB 때 다 뭐 하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은 거의 이제 세 분 다 이제 MB 때 하던 분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 대선 토론 과정에도 왜 일본이 뭐 유사시에는 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꼭 못 들어오는 거냐, 한미일 결국은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도 이분도 이제 논란이 됐던 분들인데 결국 그럼 MB 정부에서 했던 뭐 남북 관계 아니면 대외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냐 정책적으로 뭐 경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인 아마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갈 것 같다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예. MB 정부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뭐 어떻게 뭐 보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실패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뭐 4대 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패했는데 그럼 조금 더 새로운 사람들로 좀 채우고 새로운 인물들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 그대로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그대로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인수위원 같은 경우는요. 예. 그 후보 시절에 본인과 정책적인 손발을 맞췄던 분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또 당선인의 공약을 제대로 좀 신정부에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또 인수위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인수위원들 명단만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또 전문위원이라든지 예. 실무위원들이 아마 일요일쯤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예. 그것도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 왜 MB랑 박근혜 때 사람들이 인재풀이 이게 다야라고 이제 비판하시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전에 처음 출범하셨을 때 대부분 다 노무현 정권 때 계셨던 분들이랑 예. 같이 처음에 정부를 출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에서 이렇게 인재를 지금 데려다가 쓰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 단계니까 조금 너그럽게 저는 봐주세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왜 5년 전에 뭐 캠코더 인사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그때 민주당을 비판했느냐. 네. 저는 그때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치. 이거는 진영에서 그냥 가는 거고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이제 역량이나 도덕적 흠결이나 전력에 있어서 특정 정부에 있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예. 지금 뭐 미르재단 만드는데 기여한 최상목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수위원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책임졌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좀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분이 계셨던 그 진영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행적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시는 네. 것 같고 역시 이제 장성철 교수님은 계속해서 좋게 봐주시라고만. 네, 일단은 좀 인수위 과정 중이니까 아직 정책을 뭘 내놓지는 않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김태희 의원이 예전에 뭐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해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만약 이런 인수위 준비 과정에서 또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인수위원 될 자격이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인수위 활동 기간 56일 정도 정도 되죠. 남았으니까 그거 지켜보시고 좀. 제가 유익게 보는 건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2030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 저쪽에 있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이제 우리 당에는 친이 친박 없다. 네. 사라졌다. 개파 없다. 이랬는데 이번에 쭉 정치 뭐 입문하거나 아니면 아까는 윤핵관이라든지 인수위 꾸리거나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하루아침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개파라는 건 친소 관계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당연히 제가 보기에 윤석열 지금 당선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키고 이랬으니까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사라진지 알았던 그 친이 친박계가 결국은 살아 있구나.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친박계들이 많이 중용됐다 그러면 이해는 가요. 바로 직전 5년 전이니까. 예. 근데 친이계들은 1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시 그분 사람들이 이렇게 주류를 이룬다는 거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뭐 아니, 민주당도 근데- 뭐 개파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우리가 이제 뭐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이 거의 이번 대선 때 이 정도까지 나왔던 적은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정치 부분에서. 근데 당연히 핵심 관계자가 인수위든 뭐 그럼요. 당연히 이제 뭐 조각을 하든 뭐 주요한 자리에 가장 가깝고 내 정책을 잘 아는 분을 앉히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당연해요. 지금 인수위를 보니까
거의 장제원 비서실장이 예. 거의 정권을 휘두르고 인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안철수 계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 당선인의 뜻을 받들어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계, 김종인계라고 불리는 분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임태희 고문 정도를 제외하면은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거의 없다. 이것도 약간 장제원 의원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좀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그 조심하시지? 아니 지금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고 인수위 단계라서 뭐 예. 비판하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하고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예, 안 좋았죠. 정말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가장 비판을 많이 했었고 선대위 과정에서도 서로 상당히 소통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있던 분들을 실무적으로 같이 일하기가 힘들 것 같고 임태희 고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오. 여기에 예, 예. 배려 형식으로 좀 임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예. 총장인가 하셨죠? 네. 어디 대학교. 한경대학교였나? 네. 예, 국립한경대.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거기 저 정부에서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국립대라서.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저 총장 하신 거 이제 어찌 보면 가신 거라 대단한 능력자이고.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포용해서. 이분이 이제 그건 아니라 아니 그럼 재미있는 게 이런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어찌 보면 실권을 행사한다는 건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2030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수위에 2030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물론 뭐 인수위원이 아니라 실무위원이나 뭐 제가 보기에 전문위원은 좀 아닌 것 같고 실무위원은 많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상징적으로 한 명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위원급으로. 위원급으로. 예. 그런데 선거 때 과정은 뭐 청년본부 뭐 굉장히 크게 했잖아요. 근데 없더라고. 그게 혹시 이준석 대표와 장제원 비서실장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좀 일종의 그러니까 힘겨루기 약간 이렇게도 좀 볼 그러니까 수가 이준석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이준석 대표하고 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안 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사실 선거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아니 뭐 어차피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뇌피셜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계신 세 분의 저는 뇌피셜을 계속 듣고 싶은 거고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은 이준석 대표가 알아서 하든 말든 네. 정부 구성에 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 혹은 이제 국민의 당과 함께 가는 거는 뭐 국민들께 선언한 거지만 예, 예. 당은 당대로 청은 청대로 갈 길이 있으니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 능력 중심으로 학교 지역 안배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당선자께서 이제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뭐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자기 아는 사람이 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위 이제 법원 비판할 때 많이 나오는 서우남, 서울대 50대 남성 뭐 예. 이런 게 이제 구성이 많이 되잖아요. 법조인은 굳이 따지면 예전에 서울대 뭐 법대 합격 비율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예. 찾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넓게 찾았어야 되는데 넓게 찾기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한 다리 건너서 추천받는 좋은 사람 정도에서만 사람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 좋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네. 이창양 교수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뭐 나름 이 관가에서 좀 에이스라고 평가받던 그 분들이고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오밀조밀함이나 구성의 다양성이나 뭐 이런 분들 뭐 사회복지 전가는 뭐 서울대 안상원 교수님 들어갔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을 누가 다룬다는 건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재미있는 표현 봤어요. 서운하면 워낙 많이 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평균 연령이 약 57.6세고요. 남성이 그렇죠. 좀 많고 서울대 출신이 반 정도 되고 예, 반 넘고 많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서운함 쓰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SPC란 말이 있더라고요. SPC요. 네, 서울대 프로페서, 네. 교수, 그다음에 캠프. 아. 이게 왜냐면 이제 처음에 인수위 끓이거나 참 정부 말 만드는 거 끓이냐, 잘해요, 뭐 다들. 예. 고소형, 그룹을 이런 뭐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 캠코더. 캠코더 많은데 재미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인수위원은요 어차피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같이 일할 수밖에 없다. 예.
당선인의 의중을 잘 알고 손발을 맞춰왔던 분들 위주로 짤 수밖에 없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수위원이 있지만 세 부류가 더 이제 임명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무위원, 예. 그다음에 전문위원, 자문위원이 임명이 되는데 실무위원급으로 가는 분들이 정치권에서 캠프에 있던 분들이 주로 실무위원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도 보고 캠프에 있었던 거를 인수위에 투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은 공무원들 파견을 받아요. 예. 예. 그분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는 거고 거기 이제 못 들어간 분들은 영업용으로 이제 자문위원 같은 거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200여 분 정도가 인수위에서 활동할 것 같은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각 분과별 위원회에 특보 형식으로 좀 한 명씩 또 배치를 하고 또한 더 유능한 분들은 실무위원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러면 20, 30대 이제 인선과 관련해서 이제 젊은 층을 이제 많이 네. 인수위에 보시죠. 네. 영입할 것이라는 거는 일단 오늘 정도에 지금 아까 발표가 좀 또 있을 거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최근 특히 이제 신문지면을 많이 장식하고 있는 게 식사 메뉴입니다. 뭐 육개장이라든지 뭐 꼬리곰탕이라든지 뭐 설렁탕, 김치찌개, 뭐 그 달걀말이를 누구 앞에 놔줬느냐. 뭐 제가 이제 현 변호사님 앞에로 놓인 계란말이, 달걀말이를 제가 장 교수님 앞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감사합니다. 좌우가 잘 모두 먹을게요. 통합됐다. 이런 이제 얘기가 해석까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떠서 이렇게 주는 이런 또 그 친절함까지. 네. 이런 그 식사 정치와 관련된 뉴스가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좋잖아요.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같이 이렇게 김치찌개 드시는 모습 거의 뭐 비판할 게 없다.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만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잘하고 계신 것과 보도를 그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에 당선되다 보면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사가 돼요. 물 마시는 윤석열 당선인, 네.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윤석열 당선인, 하품하는 당선인. 다 그냥 기사가 된다. 가십거리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사도 있던데 한강변에서 토리 뭐 거시기 치우는 아니 뭐 그런 거야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 식사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왜냐면 예전에 그 장재현 의원이 갔을 때도 라면에 계란 2개를 넣어줬다 이런 게 이제 기사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밥 먹는 같이 먹는 거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약간 이제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이제 관심을 끈걸리는데 이제 그런 관심은 제가 보기에 오래 못 가요. 한두 번인데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거든요. 정책적이든 아니면 뭐 비전이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가십거리는 제가 보기에 그냥 뭐 한두 번 그냥 하고 마는 정도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안타깝다라기보다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 게 이 식사 정치를 우리 편하고만 하지 말고 예. 이제 민주당에 계신 이제 송영길 대표라든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바람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랑도 같이 한번 식사하시면서 좀 통합의 이미지를 좀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뭐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부터 만나야 그렇죠. 다른 분들을 뭐 지금 식사를 하고 다닐까 말까 네, 이게 네, 네.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통합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김부겸 총리의 유임설 얘기가 또 이번 주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김부겸 총리도 아니 나도 불쾌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니 이 얘기 왜 나온 건지 좀 들으신 바 있어요? 들은 바는 없고요. 예. 그냥 그것이 누군가가 흘린 것이 아닌가. 그렇겠죠. 추측하기로는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쪽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흘린 것이 아닌가. 역공작입니까 말하자면? 뭐 그렇게 좀 보여요. 뜬금없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조선일보에서 단독이었는데. 했었죠. 그러면은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해프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사와 큰 관련 있는 원희룡 전 지사께서는 예. 가슴 뛰는 얘기다라고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가슴 뛰시면 저희가 불안해져가지고.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네. 민주당 당원 가입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주로 아마 이제 2030 여성분들 중심으로 많이 늘었고요. 10만 예. 명, 11만 명 정도 늘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뭐 당이 막 혼란스럽고 그럴 때 상황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입한 이유는 이제 이재명
전 후보를 지키자 이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예를 들어서 뭐 검찰도 다 이제 장악한 상황이니까 뭐 어찌 보면 정책 탄압을 하지 않겠냐 예.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이분들이 또 재밌는 게 카페를 만들어서 예. 제명인의 말이라고 우리 이제 선거할 때 쓰던 분들인데 들어보니까 그걸 누가 그 이름을 써도 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써라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네네네.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제명이라는 마을이라는 우리가 이제 선대 때 쓰던 것 이를 그냥 카페 이름으로 본인이 가져가 쓰는 거라서 그냥 뭐 2030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아마 회원도 뭐 10만 명 이상이라는 것 같아요.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정도 인원이 늘었던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고무적이실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그 2030 여성들이 대다수라면 어쨌든 조금 떠나버린 2030 남성층을 조금 더 당겨오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드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네. 선거 때 우리가 가장 고민이었던 게 2030 남성 특히 특정 뭐 커뮤니티나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가 쭉 이제 그쪽으로 갔잖아요. 예. 근데 2030 여성들은 항상 뭐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정치에 그럴 관심도 없고 어찌 보면 안 갈 거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다페이스 나갈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었던데 우리한테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도 안 된다. 어떻게 아니 남성들은 가버렸고 여성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그럼 글로 가야 되냐. 이게 항상 고민 지점이었기 예, 예.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물론 저희들도 이게 갈라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막판에 선거 막판에 어쨌든 박시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던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다행이다 싶죠. 물론 이게 나중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처럼 남성 여성 그 구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은 약간 이렇게 좀 신규 입당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상정 후보에게 표를 못 줘서 미안하다면서 후원금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내셨었잖아요. 한 12억인가 있다고 뭐 하는데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도 당원들도 좀 늘었대요. 뭐 물론 민주당처럼 이렇게 비약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뭐 물론 일부 또 탈당 러시도 있고, 근데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증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이제 듣고 있습니다. 전해 그래요?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뭐 최근에 뭐 안 좋은 일들도 좀 있고 내부에서 뭐 청년 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뭐 물러나셨죠. 물러난 일도 네. 있고, 뭐 그래서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문제였죠. 네네 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선거 때 결과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차피 대선에서는 큰 표를 얻을 수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네. 지방선거 비례대표 비율, 의석 수가 아니라 이제 투표 수를 좀 보고 그때 이 당에 갈 수 있는 바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을 다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 얘기 정도까지 하면은 뭐 시간이 상당히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당원이 늘긴 했습니다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장을 이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맞냐? 안 뭐 이제 맞아요. 이런 얘기 들을게요. 충분히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퇴 주장을 일축을 그렇죠. 했습니다. 뭐 소명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그랬더니 이제 김두관 의원이 또 사퇴 거부 논리가 구차하다. 뭐 그래서 뭐랄까요? 이제 어쨌든 뭐 대선 같이 큰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그 안에서 또 한번 이제 뭐 개파 정리라든지 갈등 같은 게 좀 나오기는 마련입니다만 일단 장 교수님은 안 맞아요? 적절하지가 않고요. 이건 네. 상식적이지도 않는다. 그러면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같이 물러났어야 됐다고 보세요? 그럼요. 선거에 중요한 책임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사퇴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드는데 이걸 사퇴 안 한다라는 것은 특정 계파가 당내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얼굴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게 또 상식적이지 않은 게 물러나는 원내대표잖아요. 예. 24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힙니다. 그렇죠. 여태까지의 전통과 관행과 여러 가지 뭐 전례는 뭐냐면 새로운 지도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분한테 비대위원장 넘기고 이런 것들이 다 상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원내대표도 아닌데 내가 현재 원내대표니까 나 비대위원장 계속 맡을래. 이거는 맞지가 않죠. 그리고 물러나는 지도부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해가지고 이것을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중앙위원회라든지 이런 공식력 있는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추인도 받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전통성 시비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비대위원장께서 나 그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은 그만 안 두시겠지만 내부에서 그 권위를 흔들려는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잡음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네, 없다. 지방선거 대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당 얘기니까 뭐 제가 안 할 수 없는데요. 네네. 저도 사실은 뭐 그 비대위는 우리 국민의힘이 전문이니까 비대위 노하우를 좀 배웠으면 생각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외부 비대위 모셔와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렇죠. 또 들어보니까 비대위원은 누구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논란이 위원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 외부에서 모셔온다 그러면 누구로 그렇죠. 할 거냐 해서 예. 왜냐면 이게 선거 전 아니면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그럼 누가 있을까요? 마땅한 뭐 분이 제 입으로는 없다는 말 건가요? 못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왜냐하면 예. 선거의 비대위원장은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치열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 당의 제일 핵심 쟁점은 지금 장 교수님 말씀처럼 시민 원내대표가 24일 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뽑히는데 예. 이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거냐 안 맡을 거냐. 저는 이분이 비대위원장 맡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어. 당내 여론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이제 물러난 사람인데 계속 맡는 게 좋느냐. 지금 예. 이제 중앙위도 어찌 보면 뭐 그런 걸 염두에 뒀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신임 원내대표가 뽑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근데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 변호사님도 처음에는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조금 맞는 것 같진 않다. 약간은 부정적인 이제 그렇죠. 입장을 네. 보이셨었고. 그러면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뭐 외부 영입 얘기가 어쨌든 당내에서 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좀 모셔오고 싶은 분이 하마평들이 있었죠. 얘기가 이런 좀 분이 해야 돌았어요? 되는데 저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 입으로는 말 못할 것 아니 같고요. 전문가 있으시잖아요. 누구요? 비대위원장 전문가. 아,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모셔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만약에 지금 하면은 생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하우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약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신 걸 보니까 빨리 이렇게 좀 어떻게든 그분의 자리를 좀 만드셔야 오히려 좀 편안해지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마 지방선거 공천보다 한다 그러면 이제 총선 때 2년 후. 공천. 예, 왜냐면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치에 공약하는 거 말고는 예, 그렇게 예. 이슈를 잘 못 끌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역들을 쳐낸다고 해서 그렇게 또 어찌 보면 주목도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방선거 때 비대위원장은 안 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곧 원내대표 선출이 신임 원내대표가 네.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아니 그건 지금 당내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안 넘겨시면은 또 어떻게 끌어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모양새가. 분위기상은 제가 보기에 글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당내 여론도 그렇고 일반 예. 여론도 그렇고 아니, 물론 이미 이제 새로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새로 원내대표 뽑혔는데 그냥 비대위원장 그냥 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신임 원내대표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그러니까 관련한 여러 논란들. 민주당이 뭐 선거를 여러 번 거치면서 아직도 주류와 비주류는 있는데 네. 옛날엔 비주류에 좀 좌장이 될 법한 개파 수장이랄까 이런 분들도 있고 중진들도 좀 있었어요. 예. 그게 옛날엔 대표적으로 김한길 위기 때 이제 당 대표도 되고 아니면 뭐 이종걸 의원이라든가 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이런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 중진들이 나오네요.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전에 예. 뭐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뭐 이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친노나 친문이 뭔가 문제가 되면 이걸 교체를 잠깐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윤활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두 명씩 가끔 있어요.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좀 당내가 다양성이 부족해지면서 이걸 뭔가 당내에서 새로 맡을 비대위원장감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예.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당이 좀 관리나 보좌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보셨던 분이잖아요. 본인의 삶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이분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적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좌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분이 자꾸 이제 언론 인터뷰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나 조금 당의 방침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비대위 체제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고 네. 또 박지원 위원장의 말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좌하시라라고 좀 건의 좀 드립니다. 결국 말은 비대위인데 지금 선대위 체제여야 하는 거고 그렇죠. 이 비대위는 다른 거 성과 낼 게 없고 그냥 공천을 잘해야 되는 거여서 네네. 그 논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사실 비대위 원탑이 누구냐기보다는 그래서 뭐 윤호중 위원장은 어쨌든 빨리
그 후임 원내대표 선출되면 본인이 사퇴하고 예. 당 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혁신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거냐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또 이 최입의 비대위원 얘기가 네. 아주 시끄러웠죠. 뭐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 퇴임사에 반성문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또 이렇게 성명도 내고 뭐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특히 이제 또 박용진 의원은 엊그저께 백분 토론 이번 주에 있었던 엊그저께는 아니죠. 예. 이번 주에 있었던 백분 토론에 나와서 민주당은 이게 문제다. 이렇게 좀 주류에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면 또 말도 못하게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판이 좀 쌓이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지층이 아닌 분들이 볼 때는 쟤네 또 싸우네. 약간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런 정당이라는 거는 원래 원보이스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게 맞고 최 의원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전에는 이제 국민의당 뭐 이쪽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뭐 제3자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 누구는 그러니까 최입의 의원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이번 선거의 어떤 실패 원인으로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검찰총장 임명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과 대립할 때 어찌 보면 뭐 수수방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 나가라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안 맞다. 왜냐하면 선거 네. 때는 필요하니까 모셔온 거거든요. 그렇죠. 통합 차원도 있었고 그리고 비대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적절치 않다, 뭐 적절하다 이건 얘기할 수 있지만 사퇴해라 나가라 뭐 저거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저는 건강한 논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패배의 원인이 당 차원에서도 있고 후보 차원에서도 있고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각자 해야 되는 건데 예. 어찌 비판의 성역이 있으면 언론에서 예전에 좋아했던 표현으로 민주당 내 소수파로 조금 박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현역은 조응천 의원밖에 안 남아 있지만 너무 이거를 다양성을 억압하면 당에 이제 그게 안 돌아가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조은희 의원이랑 서병수 의원이 여가부 폐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예. 또 막 당대표가 격렬하게 막 진압하잖아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당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똑같은 말이에요. 발언이 세긴 센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대위원으로 모신 이유가 다른 얘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 얘기를 수용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앞으로 혼란과 갈등,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또 과정 중에서 새롭게 리더십을 정립해 나갈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상처가 깊잖아요. 선거에 져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반성문 써. 이거는 상처에 소금 뿌린 상당히 발언이 센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거 다 받아들이셔라. 최입의 비대위원도 뭐 멘트가 좀 많이 독하긴 세긴 했는데 세요. 예. 독하긴 했는데 이런 거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예. 다시 이제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하면 마무리 되겠네요. 이거 좀 여쭤보려고요. 지방선거 어쨌든 우리가 얘기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이번 비대위가 아니라 선대위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셨으니까 뭐 앞으로 한참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좀 관심 가는 지점 짧게 좀 얘기할까요? 예. 네, 그 장성철 교수님이 계속 지금 SNS에 그러니까요. 유승민은 경기도지사로 나가야 된다. 네네. 자기가 뭐라도 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본인 의사는 확인되는 게 없는데 혼자 군부를 떼시는 건 어때요? 소명이 아니 좀 뭘 필요할 좀 것 같아요. 듣고 지금 피우시는 불입니까? 아니, 아니면 이제- 그냥 아닌 굴뚝인데 연기 그냥 피우시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연기만 피우고 있는 거고요. 그 유승민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측과 제가 교감은 아직은 없고요. 예, 예. 저는 경기도를 이겨야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좀 안정감 있게 출발할 수가 있다. 국정 운영을 좀 성공적으로 출발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게 5% 차이로 윤석열 당선이 졌잖아요. 예, 경기도에서.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험지입니다. 네.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고 대권 후보급이고 그리고 경제통인 유승민 후보 정도가 나가야 경기도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대표께서 나가셔야 된다. 본인을 위해서도 좋아요. 지금 안 나가면 뭐 할 거예요? 5년 후에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본인이 도전을 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은 예. 경기도지사 안 나가면 5년 동안 놀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되셔가지고
물적, 인적 자원을 잘 준비해서 대권 도전하시는 게 올바른 정치적인 로드맵이 아니냐? 저는 혼자 군부를 떼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아하, 네. 요런 분석 좋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혼자 군부를 뗐으면 그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뭔 소리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라고 같은데 아, 안 부인하지 오게 않았다. 모르게 시그널이 가죠. 그럼 아. 장성철 교수님이 계속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아하. 그리고 최근 얘기 들리게 보면은 주변이나 이런 데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들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누군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빨아가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예를 들어 본인 입으로 못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못 하니까 이제 옆에서 저는 누군가가 사전에 옆구리를 좀 충분히 찔러줘야 되니까. 교감이 있고 그거에 대해 따른 이 좀 수순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근데 아니, 어쨌든 우리 장 교수님이 절대 저런 거를 먼저 얘기 안 하거든요. 김동연 부총리가 경기도지사로 얘기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유승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예를 들어 경선 후보로 나오고 이건 사실 많은 허들이 있습니다. 네. 경선도 거쳐야 되고 김동연 부총리 얘기 나온 건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에 공천 안 한다는 얘기고. 네, 네. 근데 그 정도면 와, 이 두 경제통의 대결 상당히 사실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예. 합리적인 토론, 시청률은 안 나오고 안 나오겠죠. 수준은 높고 이런 저는 그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좋게 보고요. 서로 혁신 공천 경쟁을 하고 서로 경쟁력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현 변호사님, 김동연 부총리님 이게 당에서 예. 공천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때요? 지금 이분이 아마 예전에 아주대 총장도 하시고 예. 서울은 지금 뭐 오세훈 현역이 있으니까 경기도에 나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은 들려요. 경기도 근데 관심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현역 의원 지금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조정식 의원들 그렇죠. 네, 이들은 이분이 아마 하게 되면 경선보다는 대선 후보로 받았기 때문에 네. 그냥 줘라 전략으로 주든지 이걸 원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경기도지사를 전략 공천하기는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예. 김동연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단일화를 하고 우리가 뭐 선거에 이겼고 이랬으면 사실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다 보는데 그렇지 않 됐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본인은 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받을 수는 있겠느냐. 그건 이제 쉽지 그리고 쉬운 또 문제는 하나 아닌 거죠. 포인트가 이번에 그 경기도 지방선거에서 보면 성남시장이에요. 네네. 은수미 시장이 어쨌든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불출마 선언을 최근에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그 정치를 정치적 시작하고 고향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표차는 별로 안 났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또 성남시를 만약에 잃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도 장기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혁신 공천이나 뭘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요, 저기 김동연 부총리는 이재명 후보랑 러닝메이트였으니까 성남시장으로 보내시고 경기도지사는 안민석 의원을 자, 여기서 공천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장 교수님 자꾸 요즘 그 덕담인 척 하시면서 자기 진영이 좋은 얘기로 많이 가시네요. 자, 이거 좀 어쨌든 우리가 지방선거는 앞으로 뭐 계속 쭉 계속 얘기 할 나오겠죠. 얘기가 많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인싸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